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5번째 주말 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증교사 무죄 선고 이후 첫 집회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별도로 연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영토 정책을 지지한 가운데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인천의 한 부두에선 만취한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열흘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야당과 정부 여당의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이라는 새로운 전선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정부기관과 내역을 보면 민주당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력을 다하던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는 여당 내 균열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죠. 불과 닷새 전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공고해졌던 단일 대우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횡포, 행패라는 격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은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예산안 통과와 관련 민주당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 단독의 예산 감액안 통과는 사상 처음이라며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직격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검경 특활비 등 수사기관 예산 감액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탄핵, 특검, 예산 삭감 등 최근 민주당 행태가 입법 쿠데타라고 직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겐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중재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예산만 놓고 보면 민주당도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일부 협상 여지도 있지만 현안이 많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과 탄핵에 이어 여야 간 예산 대치까지 격화되며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며 오늘도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참여를 독려하긴 했지만 직접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특검법 재표결 전까지 전방위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5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정농단,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참가자들은 특검법 관철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조국은 털고 김건희 한동훈은 덮는 건 법치가 아닙니다. 이번 집회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 이후 거름한 첫 집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다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 있으며 무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장 근처엔 교통경찰 140여 명이 배치되고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가변 차로가 운영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전까지 장외 집회를 비롯한 대여 공세를 지속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여당 내 상황이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거나 검찰 수사가 김 여사에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 본인과 친한계는 부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김 여사 특검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최근 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 여사에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도 MBN과의 통화에서 수사가 크게 번질 수 있다는 말은 했어도 누굴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며 한 대표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대표와 친한계 관계자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친한계가 김 여사 특검법을 무기로 친윤계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친윤계의 공세를 특검법 수용카드로 돌파하려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재표결에서 친한계가 이탈할 경우 떠안게 될 배신자 프레임 등 후폭풍은 한 대표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친윤계에서도 한 대표가 실제로 특검을 수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재표결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아있는 데다 그 전에 당내 갈등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도 모르는 만큼 여권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강경한 대치로 흘러가는 정치권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예결위에서 감액된 상태로 예산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그만큼 여야 대치가 극심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그간의 주장대로 검찰 특활 특경비,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대신 지역화폐나 고교 무상교육 등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포기했습니다. 감액안 통과로 야당 의원들까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구 민원용 예산의 증액마저 포기한 건데요. 본회의 상정 전에 대여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예결위 통과까지 이뤄진 만큼 키를 쥐고 있는 건 양당 원내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을 취재해보니 당장은 그런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내일은 국회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앞서 국회의장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의 생각은 어때요? 네, 설령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감액안을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우 의장이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우 의장도 현 상황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의장실 관계자는 MBN에 의장이 주말 사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모레 오전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레 그리고 또요. 민주당이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가 예정돼 있고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도 이뤄집니다. 이어 4일에는 탄핵 소추안 표결이,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고 11일에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까지 열립니다. 민주당의 쉬지 않는 대여 공세에 예산과 탄핵, 특검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방정식이 양당 지도부 앞에 놓인 모습입니다. 이런 일정들을 감안해 보면 여야 대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이나 특검법 외에도 상설특검이나 최병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요. 반면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석수부터 밀리는 데다 김 여사 특검법이나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이 친윤계와 친한계가 분열하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뚜렷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장 검사단에 이어 부장, 부부장 검사들까지 비판 입장을 냈고 평검사들도 집단 행동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교류가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중앙지검 차장검사단의 성명을 시작으로 부장검사단, 부부장검사단까지 비판 입장을 낸 데 이어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중앙지검 수석검사 20여 명은 소속 부서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 발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검사들까지 합심해 입장문을 내놓는다면 사실상 중앙지검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셈이 됩니다. 검찰 내부망을 통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류는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평검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사법 절차에는 불복 절차도 다 마련돼 있다며 이렇게 하면 누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 민주당은 검사들의 공동 입장 발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위반이라며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현실적인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한창인데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방문으로 보이지만 북한과 러시아라는 국가 특성상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복을 입은 공연단이 절도 있는 군무를 뽐내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 가수들이 열창을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나란히 앉아 관람합니다. 벨로소프 장관을 공연에 초대해 환대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자국산 타격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건 직접적 군사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김 위원장과 벨로소프 장관의 견해가 만족스럽게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의 회담에서도 양국 군대의 전투적 단결과 전략 전술적 협동 강화 문제가 토의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과 무기 지원, 그리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가 제공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러시아는 장관을 또다시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를 북한은 극진히 환대했고요. 외교안보 팀장인 이성식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 최고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이고요.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은 마치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난 것처럼 환대를 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정상이 아닌 인물이 왔을 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자, 이런 장면을 불과 며칠 전에도 저희가 본 것 같거든요. 네, 일주일쯤 전에 러시아의 천연자원부 장관이 방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로비까지 내려와서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이어 청사 밖까지 배웅을 하면서 차량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양국은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방북을 계기로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궁금한 건 왜 러시아가 왜 계속 이렇게 장관들을 보내느냐인데 특히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상의한 건 뭐였을까요? 지금 러시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마 무기와 군인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무기 지원과 추가 파병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벨로소프 장관이 처음 만난 상대도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전선에서 러시아 동지들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 총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북한군 파병 규모를 한 10,000명 정도로 보는데 북한이 과연 추가로 더 병력을 보낼 여유가 있느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를 1,900명에서 대략 12,000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북한도 추가 파병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 설득을 위해 전격적으로 국방장관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도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은 아마 러시아에게 첨단 무기 기술의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했다고 최근 말했는데요.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 전단지를 뿌렸다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앞서 보였습니다. 평양 하늘이 뚫린 셈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러시아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정찰위성 관련 기술 등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친형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형제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급차 경광등이 번쩍거리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차가 이 앞에 2대 서 있더라고요. 스타렉스인가? 승합차 2대 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다친 피의자와 피의자 동생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부두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음주운전이었는데요. 블랙아이스로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트럭 한 대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인천 중구 남항부두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10분 만에 구조된 남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야간에 이렇게 빠질 리가 없잖아요. 대화는 됐는데 약간 흥설수설하고 막 그러니까 조금 음주 의심이 된 거죠. 추워진 날씨에 도로 위 살얼음, 블랙 아이스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시흥시 둔대 고가차도에서 차량 9대가 부딪혀 12명이 다쳤습니다. 1시간 뒤쯤 인천 장수 고가차도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연료가 떨어져 도로에 멈춘 SUV를 차량 3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카맣게 탄 축사 주변으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염소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사 안에 있던 염소 5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2천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특정 한약국에서 한방식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알고 보니 한약국은 고위 간부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해당 고위 간부에 대해선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모 국장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특정 한약국에서 274만 4천 원을 6차례 나눠 결제했습니다. 4개월 뒤 같은 한약국에서 30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국장이 한약국에서 결제한 업무 추진비는 1,2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한약국, 국장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해당 국장 아들이 운영했던 한약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논란이 일자 어디로 이전했는지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해당 국장의 부하 직원들도 이 한약국에서 1,2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위 간부 아들 사업장에 2,400만 원의 도청 업무 추진비가 쓰인 겁니다. 업무 추진을 빙자로 아들 한약방에서 이런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사적 유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국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징계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비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저택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만찬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옆자리를 차지한 건 일론 머스크인데요. 멜라니아 여사보다도 자리가 더 가깝습니다.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테슬라는 시장 가치가 2배로 커질 거란 전망에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만찬 행사를 즐긴 트럼프 당선인. 선거 유세 노래였던 YMCA 송이 나오자 신나게 탁자를 두드리는데 트럼프 옆자리는 멜라니아 여사가 아닌 일론 머스크가 차지했습니다. 다른 옆자리에 막내 아들 베런이 보이고 그 옆에 멜라니아 여사가 각각 앉았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바로 옆에 배석했고 이제는 연방정부 전체 재정과 구조조정까지 맡은 트럼프 2기 최고 실세입니다.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거침없는 머스크의 행보에 테슬라 주식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 미국 증권사 보고서는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향후 1, 2년 내 1조 달러 더 불어날 것이라며 현재 시가총액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곧바로 테슬라의 주가는 전날보다 4% 가까이 오르며 초강세를 이어갔고 미 대선 이후 머스크의 자산 평가액도 7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세와 함께 미국 증시도 11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역대 최고 기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못지않게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는 취임하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죠. 이 여파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은 미국 쇼핑몰들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물건이 더 비싸질 거란 생각 때문인데 업체들도 이걸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대형 트리가 설치된 쇼핑몰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매장 안에도 쇼핑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고 양손 가득 구매한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대형 할인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I think it's very good. The price is excellent. I buy a lot. 특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사라는 트럼프 마케팅이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한 가구업체는 관세 전 세일이라며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2배가 될 것이라고 구매를 독려합니다. 다른 스포츠용품 업체도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이 최고의 가격이라고 광고합니다.
실제 전미소매협회는 우류, 장난감 등 6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대부분 2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it could actually put a lot of U.S. businesses out of business. 관세 시행 전 중국산 제품을 비축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져 중국에서 출발하는 국제 화물 항공 편수가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세상에 86억짜리 바나나가 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먹었다. 둘 다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 중 절반은 진짜입니다. 대체 그 바나나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한 남자가 공업용 테이프로 벽에 고정된 바나나를 떼어내더니 껍질을 까고 한 입 크게 베어 뭅니다. 바나나를 먹은 사람은 중국 출신 가상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 씨. 바나나 맛이 좋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이 바나나가 특별한 건 가격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설치 미술 작품으로 최근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무려 8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At $5,200,000. Jen, the Catalan is yours. Congratulations. 다만 이날 선 씨가 먹은 바나나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설치 미술 작품에 쓰인 그 바나나는 아닙니다. 경매사는 낙찰 이후 선 씨에게 실제 바나나가 아닌 진품 확인서와 설치 안내서만 전달했습니다. 선 씨가 작품을 구입하고 바나나를 먹는 퍼포먼스를 한 목적은 주력 사업인 가상화폐의 효용성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미술의 가치가 작품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에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 씨는 경매사 측에 낙찰 대금을 지급할 때도 실제 돈이 아닌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오는 정몽규 현 회장과 정 회장을 비판하면서 출마한 허정무 전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좋을 수 없었겠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몽규 협회장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포항과 울산의 코리아컵 결승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났습니다. 악수와 가벼운 인사만 나눈 두 사람. 이후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자리에서 경기만 지켜봤습니다. 정 회장은 천안축구센터 건립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잘 매듭짓겠다며 어제 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좀 가까운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정 회장의 출마 선언 이후 축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놓고 또 도전하는 건 독선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직격탄을 날린 허정무 전 감독. 정 회장을 만난 뒤에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렇게 정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차분히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한편 포항이 연장 접전 끝에 울산을 3대1로 꺾고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코리아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은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는데요. 화물기사들은 운송비 걱정에, 서민들은 난방비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다음 주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알뜰 주유소에 차들이 길게 줄을 이뤘습니다. 기름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주유소에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 여기는 확실히 싸죠. 1,500원대는 사실 서울에는 못 사가지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7주 연속 올라 휘발유는 리터당 1,638원, 경유도 1,475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이미 이달 중순 리터당 1,700원대로 올라선 이후 이번 주엔 1,702원을 넘어섰습니다. 석유 생산량을 줄이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와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반영돼 국제 유가가 상승한 탓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폭까지 줄어들면서 화물 유통업 종사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1600만 원 벌면 한 100, 700 나와요. 50% 이상 나가니까 기름값이. 그러니까 힘든 거죠. 유류세 인하해줘도 50%인데. 기름값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찾아온 추위에 난방비도 걱정입니다. 전기요금도 다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뭐 다 오르다 보니까 좀 난방하는데도 좀 신경 써서 예전보다 조금 더. 다음 주엔 국제유가와 환율 영향이 더 크게 반영돼 기름값 상승세가 커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육이나 관절이 상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는 로봇, 일명 웨어러블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실제 작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권용범 기자가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몸에 로봇을 착용한 엔지니어가 차량을 정비합니다. 한참 팔을 들고 작업 중이지만 피로감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깨나 팔에 부담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팔을 위로 올려 작업을 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로봇에 내장된 스프링을 활용해 관절과 근육에 전해지는 부담을 60%까지 덜어줍니다. 내년 상반기 국내 판매를 앞둔 이 로봇은 이후 유럽과 북미 등에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나이가 40대에 접어들며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 유럽에서도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로 꼽혔고 미국에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연간 휴직 일수가 14일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로봇이 속속 개발되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근로자들의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백두산 천지를 한 포털 사이트 지도로 찾아보면 북한과 중국 땅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천지를 북한이 1960년대에 중국과 조약을 맺어서 절반으로 나눈 겁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MBN이 입수한 2017년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의 지도입니다. 백두산 천지가 모두 북한 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지도에는 백두산 천지가 북한과 중국 땅으로 나뉘어 표시됐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17년 당시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지도는 백두산 천지를 북한의 땅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 사이트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나 북한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 여전히 백두산 천지가 북한 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2021년도부터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소스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표기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천지 가운데로 국경이 그어진 건 1962년 10월 조중 변개 조약 때문입니다.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진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와 김일성 주석은 조약을 통해 천지의 54.5%는 북한에, 45.5%는 중국 땅으로 분할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양국은 구체적인 조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던 겁니다.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드러난 게 없습니다. 조중 변개 조약에 의해서도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없거든요. 오랜 세월 우리에게는 백두산이 민족의 산이라고 불렸지만 중국은 전부터 백두산은 한족의 일부였다는 장백산 문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117년 만에 11월 폭설에 이례적인 태풍까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식품 작황에도 영향을 미쳐서 각국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큰 나무를 거의 쓰러뜨린 강풍을 본 두 사람이 공포 속에 서로를 껴안습니다. 한 달 사이 무려 6개의 태풍이 덮친 필리핀.
서태평양에서 4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11월 기준으로 1951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초입니다. 미국 서북부 지역에도 이달 들어 폭탄 사이클론이 찾아왔습니다. Ordinarily, the big storms would come in after the New Year, so it's really unusual for it to be here in November. 더워진 공기가 많은 수분을 머금고 해류 순환도 붕괴되어 태풍과 폭설이 잦아진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가뭄이 심해진 브라질에서는 커피 원두 가격까지 47년 만에 최고로 오르며 커피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두고만 볼 수 없는 극한 기후에 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식수 부족 사태를 염려한 미국 델라웨어주는 저수지를 더 잘 관리하거나 식수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Well, really what brought us here is the drought, like the 2 months of very low flows, and then the fact that we're in the fall where the tide tends to be a little bit stronger, pushing the salt upstream. 중국에서도 고온과 폭우를 견딜 감자를 개발하는 등 뒤늦은 대응책 마련보다 사전 대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는 오전부터, 중부 서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대부분 내륙에는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는 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도 강릉과 대전 14도,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5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눈 덮인 산사의 풍경. 경기도 양평 용문사의 설경으로 오늘 뉴스센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